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유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아들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책은 을류문화사의 아들러의 인간이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비네 시민대학에서 아들러가 진행한 1년 동안의 인간이해라는 강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해의 목표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대시켜주는 것이며 우리 모두 더 훌륭하고 더 성숙한 정신 발달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 속의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러가 개인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주장하는 바는 개인은 여러 개의 분리된 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정서, 행동의 총체로 구성되며 목적론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를 향해 창조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에는 협동하는 능력, 협조하는 용기, 연대감, 그리고 공감 능력이 포함되며 그것은 사람의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척도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잘 모르고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낯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서투릅니다. 그 이해 부족의 심각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그들과의 공동생활에서 대부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공동생활의 방해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화합하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등감은 크건 작건 인간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바탕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유아기와 유년기를 거치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 즉 부모와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유년 시절에 주목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본능에서 우러나온 행동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후 이 개념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됩니다. 사회생활은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에게도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인간들은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족에서부터 시작해 친척과 마을 사람 등의 주변 환경과 더 나아가 학교, 도시,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노동 분업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보완하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무력감과 연약함으로부터 사회적 공동생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상하려는 욕구는 아이에게 자신만의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켜 대항해 보고자 하는 맹렬한 자극이 됩니다. 아이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열등감은 아이의 영혼을 지배하는 근본 기질이 됩니다. 이렇게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 열등감은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들은 사소한 형태로는 가족 내에서 부모의 사랑을 놓고 다투는 형제들 간의 경쟁이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점수 경쟁으로 나타나지만 범위를 넓혀보면 인간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가장 평등해야 할 친구나 연인관계,
부부간에도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인간은 따뜻한 동지애를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높은 담을 둘러치며 고독과 외로움에 고통받게 됩니다. 우월 욕구가 크면 클수록 개인의 삶은 온갖 종류의 투쟁 관계 속에 놓이며 그것에 집중하는 사이 주변과의 관련성과 친밀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월 욕구가 겉으로 과도하게 드러나는 형태를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영심은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허영심이 심한 사람의 삶은 영원한 목마름에 허덕이는 가련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대개 모든 것이 파국으로 끝난 뒤 자신이 추구하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깨닫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등감으로부터 우월 욕구가 생겨나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열등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개인에게나 사회, 인류의 이익에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발달한 우월 욕구는 모든 이들에게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회 부적응자나 신경증 환자 아니면 사회적 일탈자의 삶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이 심각하게 병든 우울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신경정신의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긴급하게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정신세계에 대한 통찰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유용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올바른 치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치료의 성공으로 보상을 받지만 실수하면 바로 그 대가가 따릅니다. 신경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인해 정신질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비정상, 콤플렉스, 실수 등의 여러 현상이 근본적으로 정상인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아들러가 인식하게 된 것은 인간의 정신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들은 초기 유년 시절에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의 체험들을 성년이 되고 난 이후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와 비교한 결과 그것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어떤 환자의 유년 시절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듣고 그 기억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구성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점을 유년 시절의 경험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자의 행동 양식을 현재 상태에서부터 바꾸려 해도 그것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행동 패턴을 먼저 찾아내야 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의 근본적 성격이나 눈에 띄는 질환 증상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동의 정신생활을 탐구하는 것이 아들러 학문의 핵심 분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 우리에게 저절로 새로운 의무감과 가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행동 양식이 원인이 되어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습관을 깨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릇된 관점을 재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공동생활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될 때 자기인식 능력은 훨씬 배가 될 것이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유기체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의 발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신생활은 공격적이고 안전지향적인 활동입니다. 정신적인 활동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목표 설정을 할 때 함께 작용하는 중요한 조건은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 문화적 영향은 아이에게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아이는 자기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미래의 안정과 적응을 약속해주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 부딪히며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는 자기 생애 초기에 우리 문화의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 확보가 필요한지,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길 갈망합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던 목표, 즉 자신에게 안정과 적응의 느낌을 주던 우월성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정신이 불안감을 갖게 되면 아이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극렬한 회피 노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들과 관련된 정서 상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적 경향은 자신이 만나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다는 자신감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이는 이때 삶이 던져주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같은 성격적 특징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경우엔 용기와 개방성, 신뢰성, 근면성 등과 같은 특질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비관주의입니다. 자신의 과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의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그 아이의 영혼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찾는 소심함과 수줍음, 내향성, 불신 등의 성격 특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의 경계 저 너머에 있을 것이고 인생의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곳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성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삶의 과제에 대처하는 정신의 특별한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란 사회적 개념인데 성격은 한 인간과 주변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즉, 성격이란 한 인간이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해 어떤 심리적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목표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과 권력, 지배력을 향한 목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목표는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그의 표현 양식을 조정합니다. 그에 따라 성격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행동 노선의 외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을 통해서 한 인간이 주변 세계, 자기와 같은 인간, 공동체,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란 자신의 인격을 구현하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얽혀있는 삶의 자동화된 기술과 같은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성격이란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일종의 판에 박힌 습성처럼 되어버린 것으로서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통일적인 인격을 표출하게 만드는 행동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힘이나 소인이 아니고 매우 일찍 특정한 방식과 태도로 굳어진 것, 습득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에게 있어 게으름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특성이 생김으로 해서 삶이 좀 더 가벼워지고 동시에 그것은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으름의 행동 방식을 택해 자기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가치는 손상받지 않은 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게으름은 타고난 것이라고 이유를 댈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정신기관의 발전은 전적으로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고 그러므로 정신기관은 신체기관의 요구들과 다른 인간사회의 요구들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런 틀 속에서 발전하며 그것의 성장은 이런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아들러의 인간 이해에서는 성격과 감정들을 논의했으며 모든 개인은 자기의 권력 욕구에 상응하는 공명심과 허영심을 내면에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를 통해 그 사람의 욕구와 그것의 작용 방식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특성과 소질을 갖고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특성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봉사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했던 아들러의 삶을 통해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러의 인간 이해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터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조화롭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꾸려나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인생과 그의 저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심리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빅터 프랭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